비가 서울을 집어삼킨 밤이었다. 아저씨 저 좀 숨겨주세요. 뒤돌아본 순간 어린 소녀의 손끝에서 피가 떨어졌다. 도윤은 망설임도 없이 문을 열었다. 타라. 하지만 그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은목걸이를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그걸 어디서 났어? 엄마가요. 할머니가 물려주셨대요. 백미러엔 검은 차의 전조등이 번쩍였고 빗줄기 사이로 서늘한 그림자가 따라붙었다. 한도윤, 63세. 평생 운전대로 생을 버텨온 남자. 그가 지켜야 할 마지막 승객은 단 한 명이었다. 피를 흘리며 울던 소녀, 그리고 소녀의 목걸이. 속에 숨겨진 진실. 그 목걸이는 그가 30년 전 잃어버린 가족의 증표였다. 비는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도윤의 지난 세월이 서서히 씻겨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늘 그는 도망치지 않는다.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자신이 버린 과거를 위해.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의 원동력입니다. 서울 영등포 고가도로 및 낡은 우동 가게의 노란 불빛이 빗줄기에 번졌습니다. 한도윤은 허리를 굽혀 좁은 테이블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한 그릇을 후루룩 들이켰어요. 63세의 나이답게 손등에는 굵은 핏줄이 도드라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팬 사람이었죠. 가게 안에는 도윤 말고도 비를 피한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젖은 우산들이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장님, 우동 국물이 오늘따라 더 구수하네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죠. 비 오는 날엔 뜨끈한 게 최고지. 도윤 씨, 오늘도 밤까지 운전해? 예, 먹고 살아야죠. 요즘 뉴스 봤어? 험한 사람들 많다던데 밤엔 조심해. 걱정 마세요. 30년 넘게 핸들 잡았는데 뭐. 도윤은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게 구석에 걸린 벽시계가 오후 8시를 가리켰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죠. 도윤은 우동을 다 먹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가죽 지갑 속에는 몇 장 안 되는 지폐와 접힌 종이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죠. 도윤은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펼쳐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30년 전 아내가 남긴 그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은 지갑을 다시 접어넣고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카운터에 놓았어요. 잘 먹었습니다. 조심히 가요, 도윤 씨. 도윤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노란 택시가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차에 올라타자 좁은 공간의 빗물 냄새와 오래된 가죽 냄새가 섞여 퍼졌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고 와이퍼를 작동시켰죠.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는 와이퍼가 유리창의 빗물을 닦아냈어요. 핸들을 잡기 전 도윤은 잠깐 백미러를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거울에 비쳤죠.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고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습니다. 도윤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도 달려야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기어를 넣었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영등포 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였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쳤습니다. 라디오를 켜자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밤 장맛비가 내리는 서울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입니다. 도윤은 라디오 소리를 조금 줄였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아내 생각이 났거든요. 결혼 초 아내와 함께 광화문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사랑했고 미래를 꿈꿨어요. 하지만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고 도윤은 가족을 두고 집을 나와야 했죠. 돈을 벌어 빚을 갚고 돌아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빈손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시간만 흘렀고 결국 3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아내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까요? 딸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도윤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어요. 아내가 남긴 쪽지 한 장 이후로 모든 연락이 끊겼으니까요. 택시는 고가도로를 지나 한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졌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도윤은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무전기에서 갑자기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의도 긴급 배차입니다. 응답 가능하신 기사님 계십니까? 도윤은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37가 4382 접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뒷골목 좌표 전송할게요. 알겠습니다. 도윤은 내비게이션에 뜬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여의도 증권가 뒤편,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이었어요. 이 시간에 비 오는 밤에 왜 그런 곳에서 택시를 부를까 싶었죠. 하지만 도윤은 별 생각 없이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손님은 손님이었으니까요. 택시는 한강대교를 건넜고 여의도로 들어섰어요. 번화한 대로변을 지나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죠. 도윤은 전조등을 켜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어요. 그때 골목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전조등 불빛 속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죠.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처럼 보였어요. 도윤은 창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에 튀었죠. 그 순간 그림자가 택시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젖은 머리의 어린 소녀였어요.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무언가가 묻어 있었죠. 소녀가 택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 좀 숨겨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 차에서 내렸습니다. 애야, 무슨 일이야? 다쳤어? 소녀의 팔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옷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상처에서 선홍빛 피가 비에 섞여 떨어졌어요. 저 나쁜 사람들이 쫓아와요. 제발이요. 소녀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 저 멀리서 검은색 차량의 전조등이 번쩍였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죠.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도윤은 소녀를 뒷좌석에 태우고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어요. 택시가 빠르게 앞으로 나아갔죠. 백미러를 보니 검은 차량이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검은 차량이 맹렬하게 쫓아왔습니다. 도윤은 엑셀을 더 깊이 밟았어요.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속도를 냈죠. 빗줄기가 앞유리를 세차게 때렸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애야, 괜찮아? 도윤이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소녀는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네, 괜찮아요. 소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앞을 보며 운전에 집중했어요. 여의도 대로변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저 차량도 함부로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안전벨트 매. 꽉 잡고 있어. 예.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도윤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검은 차량은 바짝 뒤따라 붙었죠.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30년 넘게 핸들을 잡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당황할 수는 없었어요. 뒷좌석에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으니까요. 애야, 이름이 뭐니? 도윤이 물었습니다. 소녀와 대화를 하면 조금이라도 진정이 될 것 같았어요. 소미요, 김소미예요. 소미야,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저 사람들이 널 쫓는 거니? 소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나쁜 사람들이 와서 엄마가 저한테 도망가라고 했어요. 엄마는 어디 있어? 몰라요. 엄마는 다른 쪽으로 갔어요. 저만 먼저 도망쳤어요. 소미의 목소리가 울음 섞여 나왔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겨우 9살짜리 아이가 이런 일을 겪다니. 걱정 마. 아저씨가 지켜줄게. 경찰서로 갈 거야. 안 돼요. 소미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백미러를 봤어요. 왜? 경찰한테 가야지. 엄마가 경찰한테 가지 말래요. 위험하대요. 소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도윤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차량이 옆 차선으로 바짝 붙었어요. 도윤은 재빨리 핸들을 꺾었죠. 택시가 다른 차선으로 비껴났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젠장. 도윤이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도윤은 순간적으로 오른쪽 골목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택시가 급하게 방향을 틀었어요. 타이어가 빗물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도윤은 능숙하게 제어했죠. 으악! 소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렸어요. 괜찮아. 꽉 잡고 있어. 도윤은 좁은 골목길로 파고들었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버스 정비공으로 일할 때 자주 다니던 길이었어요. 골목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죠. 검은 차량이 뒤따라 들어왔지만 차체가 커서 골목에서 속도를 내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다시 큰 길로 나갔고 반대 방향으로 달렸죠. 잠시 후 백미러를 보니 검은 차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 도윤은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일단은 따돌린 것 같았죠. 속도를 줄이고 한강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면 강남 쪽으로 갈 수 있었어요. 소미야, 이제 괜찮아. 조금만 참아. 네, 고마워요, 아저씨. 소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로 소미를 봤어요. 소녀는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도윤은 재빨리 차를 세워 아이를 앞조수석으로 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미가 고개를 들면서 목에 걸린 무언가가 불빛에 반짝였어요. 도윤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습니다. 작고 낡은 은목걸이였어요. 펜던트는 단순한 원형 모양이었고 가운데에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죠. 도윤의 손이 핸들 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죠. 저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저건 저 목걸이는. 소미야, 그 목걸이 어디서 났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미는 자신의 목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이거요? 할머니 거예요. 엄마가 물려줬대요. 할머니? 네.
엄마가 어릴 때 할머니가 차고 있던 거래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한테 남겨주셨대요.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 목걸이 분명히 아내가 하고 다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결혼 1년 기념으로 도윤이 직접 고른 거였어요. 가운데 작은 꽃무늬까지 모든 게 똑같았죠. 아저씨? 소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은 정신을 차렸어요. 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소미의 엄마가 이민아라고 했죠. 그리고 할머니한테 받은 목걸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30년 전 떠나온 아내, 그때 갓돌이 지난 딸의 이름이 미나였습니다. 이민아, 같은 이름이었죠. 그리고 저 목걸이. 말도 안 돼.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직감이 속삭였어요. 우연이 아니라고. 이건 운명이라고. 그때 백미러에 다시 검은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또 왔어. 도윤은 이를 악물고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냈죠.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목걸이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강대교를 건너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순간 폭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최대 속도로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도윤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전방을 응시했죠. 검은 차량은 여전히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내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이민아요. 왜요? 소미의 대답에 도윤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민아. 그 이름은 도윤이 30년 전 두고 온 딸의 이름과 똑같았어요. 아내는 딸에게 자기 이름의 한 글자를 따서 미나라고 지어줬었죠. 엄마는 몇 살이야? 38이요. 도윤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38. 자신이 집을 나왔을 때 딸은 돌이 막 지난 아기였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면 딸은 지금 30살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계산이 맞았어요.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 도윤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물어보기 무서웠지만 알아야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래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도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니. 오래전에 말이죠. 도윤은 눈앞이 흐려졌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소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눈가를 닦았어요. 응, 괜찮아. 아저씨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도윤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30년을 살아왔던 겁니다.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죠. 마지막 인사도 못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아내한테일 수도 있고 딸한테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검은 차량이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거의 범퍼가 닿을 듯한 거리까지 좁혀졌어요. 도윤은 정신을 차리고 핸들에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소미를 지켜야 했어요. 만약 소미가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더더욱 그래야 했죠. 잡아봐라, 이 자식들아. 도윤이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버스 정비공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차량 운전에는 자신이 있었죠. 수십 년간 서울 거리를 누빈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오른쪽 차선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급선회했죠. 택시가 물고기처럼 차선을 바꿔가며 달렸어요. 검은 차량이 따라붙으려 했지만 도윤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습니다. 으악 아저씨. 소미가 소리쳤습니다. 몸이 이리저리 쏠렸어요. 미안해, 조금만 참아. 도윤은 앞쪽에 보이는 고가도로 진입로를 향했습니다. 거기는 사각지대가 많았어요. 빗속에서는 더욱 시야가 좁았죠. 도윤은 그걸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고가도로에 진입하는 순간 도윤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다시 가속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옆 골목으로 빠져나갔죠. 검은 차량은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됐다. 도윤이 외쳤습니다. 일단은 따돌렸어요. 택시는 골목을 빠져나가 청계천 쪽으로 향했죠. 도윤은 2000년대 초반 택시 기사들끼리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비 오는 날 도주 루트를 떠올렸습니다. 손님들이 급하게 목적지로 가야 할 때 쓰던 지름길이었어요. 좁은 골목길, 시장 뒷길, 주택가 샛길을 이용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빗속에서 누군가를 추적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총동원했죠. 한참을 달린 후 도윤은 을지로 쪽 골목에 택시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숨을 골랐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후후. 거친 숨소리가 차 안을 채웠습니다. 소미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소미야, 괜찮니? 네, 무서웠어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겁에 질려 있었죠.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지켜줄게. 도윤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어요. 소미를 꺼내 안아주었죠. 괜찮아, 다 괜찮아. 소미는 도윤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도윤은 소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미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다시 봤어요. 저 목걸이가 정말 아내의 것이라면 소미는 도윤의 손녀였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가족이었죠.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할머니가요. 소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이 목걸이 주면서 그랬대요. 언젠가 잃어버린 사람한테 다시 데려다 줄 거라고요.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 잃어버린 사람이 혹시 나일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미는 알아듣지 못했죠. 하지만 도윤은 알았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바랐다는 걸. 소미야, 잠깐만 여기 있어. 아저씨가 안전한 곳 찾아볼게. 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을지로 골목, 오래된 건물들이 빗속에 서 있었어요. 그중 익숙한 간판이 하나 보였죠. 명동 다방. 도윤이 옛날에 자주 들르던 곳이었습니다. 저기로 가자. 도윤은 소미의 손을 잡고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커피 향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도윤과 소미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카운터 안쪽에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도윤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어머, 도윤 씨? 오랜만이네. 얼굴이 왜 그 꼴이야?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잠깐만 비 피하게 해주세요. 도윤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주인은 도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어요. 저기 안쪽 자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도윤은 소미의 손을 잡고 다방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소미는 몸을 웅크렸어요. 여전히 떨고 있었죠. 소미야, 추우니? 뭐 따뜻한 거 마실까? 네. 도윤은 주인에게 손짓했습니다. 주인이 다가왔어요. 따뜻한 코코아 하나, 커피 하나 주세요. 알았어. 근데 도윤 씨, 무슨 일 있어? 애는 누구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좀. 알았어. 물어보지 않을게. 주인은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소미를 바라봤어요. 소녀는 여전히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죠. 작은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소미야, 그 목걸이 할머니가 직접 줬니? 아니요. 엄마가 물려줬어요. 할머니가 엄마 어릴 때 줬대요.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대? 소미는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이 목걸이는 아주 소중한 거라고요. 잃어버린 사람한테 다시 데려다 줄 거라고요. 도윤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30년 전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 아내는 죽는 순간까지 그걸 간직했던 겁니다. 그리고 딸에게 물려주면서 언젠가 도윤에게 돌아갈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늘 누군가를 기다렸대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도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아저씨, 왜 울어요? 소미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저씨 괜찮아. 그냥 먼지가 들어갔나 봐.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방 안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뉴스 속보 자막이 떴어요. 빨간색 글씨가 화면을 가로질렀죠. 속보입니다. 조직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태식 씨가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중입니다. 도윤과 주인의 시선이 동시에 텔레비전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40대 중반 남자의 사진이 크게 떴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인상이었죠. 정태식 씨는 지난주 조직 자금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배 중이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미성년 자녀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도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공범 여성, 미성년 자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소미야.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정태식이라는 사람 아니? 소미는 텔레비전을 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아빠예요. 뭐? 도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 이쪽을 봤어요. 도윤은 재빨리 목소리를 낮췄죠. 저 사람이 내 아빠라고? 네, 근데 엄마는 아빠랑 헤어졌어요. 작년에요.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요.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죠. 엄마는 저 지키겠다고 했어요. 아빠한테서 도망쳤어요. 근데 아빠가 계속 쫓아와요. 저를 데려가려고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갈았어요. 그 자식이 소미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딸을 말이죠. 아니, 어쩌면 볼모로 삼으려고 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어? 지금? 몰라요. 오늘 저녁에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아빠 사람들이 와서요. 엄마가 저보고 도망가라고 했어요. 엄마는 반대쪽으로 갔어요. 소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소미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바로 그때
다방 유리창 밖으로 검은색 차량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고개를 들었어요. 차량이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죠.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젠장. 도윤이 작게 욕을 내뱉었습니다. 주인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도윤 씨, 뒷문으로 나가. 네. 뒷문으로 나가면 시장 쪽으로 빠질 수 있어. 빨리. 주인이 카운터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조심해. 애 잘 지켜. 도윤은 소미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좁은 골목이 나왔어요. 빗소리가 여전히 요란했죠. 소미야, 또 뛰어야 돼.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어요.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소미의 손을 꽉 잡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도윤과 소미는 숨을 헐떡이며 어두운 주택가 길을 달렸습니다. 빗소리가 세상을 뒤덮고 있었어요. 도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디로 가야 할까? 경찰서는 소미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택시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위험했어요. 혹시 저들이 번호판을 외웠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때 도윤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 여사.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의 주인이자 이웃이었죠. 박 여사는 7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낡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라면 일단 숨을 곳은 있을 겁니다. 소미야, 조금만 더 가자. 아는 분한테 도움 청할게. 네, 힘들지 않아요. 소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지친기가 역력했습니다. 도윤은 소미의 작은 손을 꽉 잡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10여 분을 걸어 낡은 고시원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의 불빛도 반쯤 꺼져 있었어요. 도윤은 1층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 여사님, 저예요. 도윤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안경을 벗은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어머, 도윤 씨? 이 밤에 웬일이야? 애는 누구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깐만 숨을 곳이 필요합니다. 박 여사는 도윤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와. 3층에 빈 방 하나 있어. 거기 쓰렴.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과 소미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박 여사가 준 열쇠로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죠. 1평 남짓한 공간에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쉬자. 일단은 안전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소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터져 나왔죠. 엄마는 어디 있을까요? 걱정 마. 엄마도 어딘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거야. 도윤이 소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민아가 무사한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소미는 울다가 지쳐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은 젖은 이불을 덮어주고 창가로 갔어요. 밖을 내다봤죠.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거리를 비췄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윤은 문 앞 복도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걸음이 여러 개였죠. 도윤은 긴장했습니다. 잠시 후 문틈으로 흰색 종이봉투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봉투를 열자 쪽지 한 장이 나왔죠. 아이 돌려줘. 돈은 충분히 줄게.
경찰에 신고하지 마.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찾아온 겁니다. 정태식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도윤은 이를 악물었죠. 택시 아저씨.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 그냥 애만 내보내. 그럼 조용히 갈게. 도윤은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미를 뒤에 숨기고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넌 아버지 자격도 없어.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비웃음 소리가 들렸죠. 아버지 자격?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은 뭔데? 그냥 택시 기사 주제에. 자격 없는 건 너야. 자기 딸을 이렇게 쫓아다니는 놈이 무슨 아버지냐?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정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다시 정태식이 말했죠. 그 목걸이 봤지? 그거 당신이 찾는 여자 거 맞아.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뭐? 지가 내 처가였어. 이민아 엄마 말이야.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처가. 그럼 이민아는 정말 자신의 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소미는 당신 부인 오래전에 죽었어. 상암동 쪽 허름한 월세방에서.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지. 돈도 없었고. 정태식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아니야.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뒤에서 소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죽었어요? 소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내가 결국 늦었구나.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헛되이 보낸 겁니다. 용기 없이 겁쟁이로 살아온 세월. 그 사이 아내는 홀로 죽어갔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니.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하고 발로 차이며 열렸어요. 정태식과 두 명의 남자가 들이닥쳤죠. 정태식은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애만 데려가면 돼. 정태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에 남자들이 도윤에게 달려들었어요. 도윤은 있는 힘을 다해 버텼죠. 주먹이 오갔습니다. 도윤의 입에서 피가 흘렀어요. 소미야, 창문으로. 도윤이 외쳤습니다. 소미는 겁에 질린 채 창문 쪽으로 달렸어요. 창문을 열자 비상계단이 보였죠. 도망쳐. 2층 떡볶이집으로. 도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소미를 창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소미가 비상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행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남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어요. 눈앞이 흐려졌죠. 애 쫓아가. 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한 명이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도윤은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소미를 지켜야 했어요. 자신의 손녀를 말이죠. 소미는 비상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갔습니다. 빗물에 젖은 철제 계단이 미끄러웠어요. 한 번 발을 헛디뎠지만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죠. 뒤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소미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2층에 도착하자 도윤이 말한 떡볶이집 간판이 보였습니다. 낡은 빨간 간판, 원조 할머니 떡볶이. 소미는 뒷문으로 달려갔어요. 아줌마, 살려주세요. 소미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50대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어머, 애가 왜 이래? 들어와, 빨리. 아줌마가 소미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문을 잠갔죠. 뒤에서 남자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줌마는 무시했어요.
누구야? 밤에 이게 무슨 짓이야? 아줌마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발소리를 내며 사라졌어요. 애야, 괜찮니? 아줌마가 소미를 보며 물었습니다. 소미는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줌마는 소미를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죠. 거기는 재료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있어. 밖에 나가지 마. 네, 고마워요. 소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목걸이를 꽉 쥐었어요. 도윤 아저씨는 괜찮을까? 엄마는 어디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웠죠. 10여 분이 지났습니다. 뒷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소미는 숨을 죽였죠. 아줌마, 저예요. 도윤이요. 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소미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줌마가 문을 열자 도윤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죠. 입가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저씨, 소미가 달려가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소미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무사하구나. 아저씨, 다쳤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도윤은 아줌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물 드릴게요. 아줌마가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물을 마시고 숨을 골랐어요.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박 여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는 바람에 남자들이 잠깐 주춤한 사이 창문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죠. 여기 잠깐만 숨어 있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근데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윤과 소미는 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 좁은 공간에 둘만 남았어요. 도윤은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소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죠. 소미야, 무서웠지? 네, 근데 괜찮아요. 아저씨가 지켜줄 거 알았어요. 소미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소미야, 아저씨한테 할 말이 있니?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걸이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죠. 할머니가요, 엄마한테 말씀하셨대요. 응? 이 목걸이를 도윤한테 전해주라고요.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라고 내 이름을? 네. 엄마도 처음엔 누군지 몰랐대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한테 그랬대요. 도윤을 찾아라. 내 아버지다라고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딸에게 아버지를 찾으라고 했던 거죠. 미나, 우리 미나.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미는 펜던트를 열었어요. 안쪽에는 작게 접힌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거요. 할머니가 넣어두신 거래요. 소미가 사진을 꺼내 펼쳤습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사진이었어요. 젊은 도윤, 20대의 아내, 그리고 아기였던 미나가 함께 웃고 있었죠. 세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어요. 30년 전 그때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미나 살아있었구나. 그리고 저 아이. 도윤은 소미를 보았습니다. 소미도 도윤을 보며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아저씨가 제 외할아버지예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소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정말요? 그래, 아저씨는 내 외할아버지야. 미안하다, 소미야. 아저씨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미는 도윤의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도윤은 소미를 꽉 안았죠. 둘 사이에 고요와 눈물이 번졌습니다. 아저씨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그랬대요. 할아버지는 돌아오려고 했지만 용기가 없었던 거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소미를 안고 흐느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눈물로 흘러내렸어요. 후회와 그리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한참을 울고 나서 도윤은 소미를 바라봤습니다. 소미의 눈도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소미야, 이제 아저씨가 아니 할아버지가 용기 낼게. 내 엄마를 찾고 저 나쁜 놈들도 끝낼 거야. 정말요? 그래. 이제 도망 안 가. 할아버지는 너희를 지킬 거야. 도윤은 일어섰습니다. 손등에 피를 닦고 어깨를 폈어요. 63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갈 곳이 있어. 경찰서. 근데 엄마가. 괜찮아.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맞설 거야. 도윤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소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를 믿기로 했죠. 도윤은 떡볶이집 아줌마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소미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죠. 화면에 금이 가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일일이 신고합니다. 도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경찰이 받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조직자금 횡령범 정태식 관련해서 제보하려고요. 지금 제가 그 사람 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급하게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을지로 쪽입니다. 근데 정태식이 저희를 쫓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 추적하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 전화 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위해서였죠. 소미의 손을 잡고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할아버지, 어디로 가요? 일단 큰 길로 나가자. 사람 많은 곳으로. 두 사람은 청계천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빠져나가는 순간 앞에서 검은 차량이 나타났어요. 전조등이 번쩍이며 두 사람을 비췄죠. 젠장. 도윤은 재빨리 방향을 틀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달려갔어요. 소미의 손을 꽉 잡았죠. 하지만 뒤에서도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포위당한 겁니다. 할아버지. 소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왼쪽으로 청계고가로 향하는 길이 보였죠. 도윤은 그쪽으로 달렸습니다. 고가 아래는 넓은 주차 공간이었어요. 밤이라 차량이 거의 없었죠. 도윤과 소미는 기둥 뒤에 숨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게 흘러나왔어요. 검은 차량 두 대가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죠.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정태식과 4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택시 아저씨, 더 이상 도망칠 곳 없어. 정태식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소미를 기둥 뒤에 숨기고 앞으로 나섰어요. 정태식?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정태식은 도윤을 보고 차갑게 웃었어요. 나와줘서 고맙네. 애만 내놔. 그럼 조용히 갈게. 안 돼. 소미는 내가 데려갈 수 없어. 왜? 내 딸인데? 넌 아버지 자격이 없어. 자기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쓰려는 놈이 무슨 아버지야. 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과거에나 매달려 사는 노인네가 뭘 안다고. 당신도 가족 버린 놈 아니야? 도윤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화를 내면 안 됐죠. 그래,
나도 가족을 버렸어. 하지만 후회하고 살았어.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그리워했어. 너처럼 가족을 이용하려 한 적은 없어. 시끄러워. 정태식이 소리쳤습니다. 옆에 남자들에게 손짓했어요. 저 노인네 붙잡고 애 데려와. 남자들이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스피커폰을 켰죠. 정태식 씨. 전화기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 목소리, 침착하고 단호했어요. 나는 서울경찰청 강력계 형사 김동혁입니다. 당신 통화 위치 추적 중입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정태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자들도 멈칫했어요. 뭐야? 곧 경찰이 도착합니다. 저항하면 불리합니다. 도윤이 전화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정태식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이를 악물었어요. 미쳤어? 경찰 오기 전에 다 끝낼 수 있어. 정태식이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도윤은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했죠. 얼굴에 주먹이 스쳤습니다. 도윤은 비틀거렸어요. 할아버지. 소미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졌죠. 정태식이 다가왔습니다. 노인네 주제에 까불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소미가 기둥 뒤에서 나왔어요. 손에 목걸이를 들고 있었죠. 아빠, 그만해요. 소미의 외침에 정태식이 멈췄습니다. 소미를 보며 손을 뻗었어요. 소미야, 이리 와. 아빠한테 와. 싫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에요. 뭐? 엄마 말 들었어요. 아빠가 엄마 괴롭혔다고요. 나쁜 일 시켰다고요. 정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뻗어 소미를 붙잡으려 했어요. 도윤은 바닥에서 일어나 정태식의 팔을 붙잡았죠. 그 아이는 내 손녀다. 도윤의 외침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태식이 깜짝 놀라 도윤을 봤어요. 뭐? 소미는 내 손녀야. 이민아는 내 딸이고 내가 지킬 거야. 도윤은 있는 힘을 다해 정태식을 밀어냈습니다. 정태식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도윤은 소미를 끌어안았죠. 바로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어요. 빨간 불빛과 파란 불빛이 번쩍였죠. 꼼짝 마. 형사들이 차에서 내려 총을 겨누었습니다. 정태식과 남자들은 손을 들었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죠. 정태식, 조직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형사들이 달려와 정태식을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정태식은 비에 젖은 채 절규했죠. 다 내 건데 내 거라고. 내가 훔친 거지. 형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태식은 경찰차로 끌려갔어요. 남자들도 모두 체포됐죠. 한 형사가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도윤은 소미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소미도 울고 있었어요. 형사는 두 사람을 보며 말했죠.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등포 시장 쪽 좁은 골목에는 아침 일찍부터 트럭들이 오가며 소란스러웠어요. 채소 상자를 나르는 사람들의 구령소리, 생선 장수들의 외침소리가 골목을 채웠죠. 도윤은 택시 운전석에 앉아 손에 쥔 작은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쪽지였어요. 형사가 건네준 것이었죠. 이민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거라고 했어요. 이민아는 상암동 쪽 간병인 숙소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긴장돼요.
뒷좌석에 앉은 소미가 작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 소미는 도윤과 함께 박 여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박 여사는 두 사람을 보며 이게 무슨 드라마냐며 놀라워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할아버지도 긴장된다. 도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얼굴로 만나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가자.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도윤은 시동을 걸고 상암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젯밤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펼쳐졌죠. 도로 위에 무릉덩이만이 지난밤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0분쯤 달려 허름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 간판에는 사랑 간병인 센터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윤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죠. 저 안에 딸이 있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떠나온 딸 말이에요. 할아버지, 같이 가요. 소미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미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층 사무실에서 간호사에게 이민아를 찾는다고 말했죠. 이민아 씨요? 2층 201 호실에 계세요.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도윤과 소미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01 호실 문 앞에 섰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죠.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38살의 여자가 문 앞에 섰습니다. 수척한 얼굴, 짧게 자른 머리, 피곤해 보이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도윤은 알아봤습니다. 눈매가 아내를 닮았어요. 인매는 자신을 닮았고요. 엄마. 소미가 먼저 외쳤습니다. 이민아는 소미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소미를 끌어안았죠. 소미야, 소미야, 괜찮니? 다친 데 없어? 괜찮아요, 엄마. 저 괜찮아요. 이민아는 소미를 꽉 안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이민아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봤죠. 이분이? 이민아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미나야, 나야. 아버지야. 이민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한 단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다.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민아는 일어나 도윤을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몇 초에 불과했죠. 이민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버지예요? 그래, 미나야. 아빠다. 이민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무너졌어요. 도윤도 딸을 꽉 안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돌아오실 거라고요. 이민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용기가 없었던 거라고요. 나쁜 분이 아니라고요. 도윤은 더 세게 딸을 안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끝까지 말이죠. 소미가 두 사람의 손을 포개 쥐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살면 안 돼요? 소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도윤과 이민아는 소미를 보고 함께 웃었죠. 그럼 이제 같이 살자. 이민아가 대답했습니다.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살자.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세 사람을 비췄어요. 오랜 폭풍이 지나고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죠. 도윤의 마음속에서도 비가 그쳤습니다. 30년간 내리던 빗줄기가 멈추고 맑은 하늘이 펼쳐졌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택시는 여전히 서울 거리를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앞 유리창에는 작은 행운 장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목걸이 펜던트를 본떠 만든 복제품이었어요. 원본은 경찰에 증거로 제출됐지만 도윤은 그 모양을 기억해 똑같이 만들었죠. 장막 끝 맑은 하늘처럼 마음도 개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진행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마음이 개인 것 같았죠. 오늘은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도윤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딸과 손녀가 기다리는 집 말이죠. 이민아와 소미는 도윤의 원룸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세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도윤은 박 여사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박 여사가 밖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아이고, 도윤 씨 왔어? 예, 여사님. 표정 좀 봐. 사람 같네, 이제. 박 여사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웃었어요. 덕분입니다. 여사님 도움이 컸어요. 뭘? 당연한 거지. 가족은 함께 있어야지. 도윤은 박 여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문을 열자 이민아와 소미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소미가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소미를 안아 올렸어요. 소미야, 오늘 유치원은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달래요. 이민아가 앞치마를 두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손 씻고 오세요. 그래, 알았다. 도윤은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밝았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민아가 만든 김치찌개와 반찬들이 놓여 있었죠. 소박했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며 후방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니, 택시 후방 거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말이죠. 서툴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가족.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용서는 때늦었을지 몰라도 돌아갈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길을 찾았어요.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아낸 겁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비개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어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